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 이제 막 임신한 예비 엄마입니다.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 후부터 바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너무 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그 스트레스가 사라진 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고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고 평범하게 직장을 다녔습니다. 덕분에 엄청나게 잘난 구석은 없더라도 무던한 성격과 나름 실수 없는 일처리로 인간관계에서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결혼 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열심히 살면 그만큼 결과가 나왔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해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바뀐 인간관계는 저의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 남편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상냥한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시부모님과 시댁가족의 말도 잘 들어주었고 저의 친정에 잘하는 만큼 시댁에도 잘했습니다. 물론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중간에 껴서 안절부절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거의 패닉에 빠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신랑이 안쓰러워 가능하면 시댁과의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시골에서 오래 사셔서 말이나 행동이 좀 거친 분이긴 하시지만 아기가 있게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라서 그래도 참을만 하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그만큼 저나 친정에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겼습니다. 남편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기만 한 남편과는 다르게 강한 뱃사람인 시동생은 시원시원한 성격의 체구도 듬직한 항해사였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거친 바다에서 주로 생활하다 보니 큰 키에 잘생긴 외모, 높은 연봉에도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잠시 들렀던 기항지에서 여행을 하던 한 여자를 만나 운명 같은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배를 타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시동생이라 과연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지 걱정했었는데 인연은 역시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예비 동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스타일을 가진 미인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 갖추고 있어서 그런지 항상 남자를 만날 때 조건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보자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찾던 그 사람이구나 바로 알아봤지 뭐예요. 자신 있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이야기하던 동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 같았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괜찮은 외모는 물론이고 명문대를 졸업한 직업도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졸업한 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력 있는 의사에 친정도 강남 토박이에 작은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남자를 볼 때 조건보다 그 남자 자체를 본다니 속물근성 없는 성격까지 좋은 사람 같더군요. 솔직히 제가 봐도 참 다 가졌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그렇게 보일 정도면 시부모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말 그대로 완벽한 며느리가 떡하니 덩굴째 굴러 들어왔으니 그날부터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 들어온 듯 떠받들어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너는 어쩜 이렇게 손이 작고 곱니? 이 작은 손으로 어떻게 환자를 보고 사람을 살리니? 이 다리는 또 어떻고?
이 가느다란 다리로 서서 수술을 할 생각을 하니 내 마음이 다 아프네. 집안일? 그런 걸 왜 네가 신경 쓰니? 그런 건 너 아니라도 할 사람 천지 삐까리다. 걱정을 하지를 말아라. 결혼 후 몇 주간의 신혼을 보낸 시동생이 다시 배를 타러 간 후 시어머니는 동서가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가, 너 무슨 음식 좋아하니? 일하느라 힘들 텐데 내가 반찬해서 가마. 그래, 갈비도 좋아하고 잡채도 좋아하고. 구절판? 세상에, 역시 너는 입맛도 고급이구나. 역시 귀하게 자란 애는 어디가 틀려도 틀려. 그리고 또 뭘 좋아하니? 간장게장. 그래, 지금이 딱 철이지. 내가 간장게장 잘하는 거 어떻게 알고? 내가 딱 맛있게 해서 가져가마. 그러나 정작 반찬을 해간 시어머니는 시동생네 집에는 발도 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하신 게 오늘이셨나요? 제가 급하게 병원에서 호출이 와서요. 어쩔 수 없겠네요. 반찬은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가주세요. 제가 나중에 찾아갈게요. 집 비밀번호요?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그런 걸 잘 못 외우지 뭐예요. 혹시 섭섭하신 건 아니시죠? 어머, 지금 저 부르네요. 저 환자 보러 가야 해요, 어머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반찬을 해가도 항상 바쁘다며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라고 하는 동서였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바쁜 동서를 걱정하며 몸에 좋다는 보약이나 영양제를 공수해 가져가셔서는 또 경비실에 맡기셨죠. 사실 그런 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사람이니 더 예쁜 며느리 있을 테고 더 챙겨주고 싶으신 마음을 어쩌시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동서를 챙기실수록 그 피해가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결혼하고 처음 있던 제삿날, 예전처럼 하루 전에 연차를 내고 간 시댁에 동서는 없었습니다. 이건 뭐 얼마나 된다고 바쁜 애를 부르니? 그냥 너랑 나랑 후딱 하면 되지. 일이 적다뇨. 원래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면 한과까지 집에서 직접 튀겨서 준비하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저 역시 이틀씩 연차를 내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제사든 차례든 지내는 집이 아니었어서 익숙하지 않은 음식 준비가 서툴렀고 시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성의가 없으니 이따위로 하는 거라며 소리를 지르곤 하셨습니다. 그것도 명절 차례 빼고 1년에 6번이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뻐하는 작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체면 차리려고 좀 덜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같이 구박받는 동지가 생긴 거니 뭐 행사 끝내고 뒤에서 시어머니 씹으면서 스트레스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제사 준비에 오지 않는 것은 물론 동서가 튀김을 좋아한다고 했다며 평소보다 훨씬 많은 튀김을 잔뜩 튀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제사 시간에 맞춰 도착한 동서는 절 몇 번 하고는 음식의 간이 짜다, 싱겁다, 느끼하다 잔소리만 잔뜩 하더니 시어머님이 싸주신 음식을 싸서 당직 중인 동료들과 나누어 먹겠다며 뒷정리도 돕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동서가 공부만 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잘난 며느리 아끼느라 일하는데 안 부르신 거고 일 안 시키니 몰라서 안 하는 걸 거라고요. 그래서 다음 제사에는 제가 동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서 잘 지내지? 다음 주가 또 제사네. 원래 어머님이 제사는 정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일이 좀 많아. 그러니까 이번 제사에는 꼭 일찍 와서 일하는 거 봐봐.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익숙하지 않겠지만
와서 잔심부름이라도 하면서 얼굴 보자.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무슨 조선시대 사세요? 왜 남의 집 제사에 며느리들이 정성을 쏟아요? 저는 그런 이상한 관습에 반대하기 때문에 일하러 갈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시댁 제사나 챙길 것 같았으면 형님처럼 대강 전문대 나왔죠. 굳이 힘들게 명문대, 그것도 의대 공부를 했겠어요?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그리고 제가 동서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은 잔뜩 화가 나셔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애니? 왜 안 그래도 머리 쓸 거 많은 애한테 연락해서 신경 쓰이게 해? 넌 도대체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거야? 어? 서러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며느리인데 누구는 종년처럼 일하고 누구는 공주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다니요. 그러다 결국 제가 폭발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동서가 결혼하고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된 시어머니의 생일날이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곧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매번 외식하셨다고 해서요. 형님, 어떻게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외식으로 때워요? 그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요, 이번에는 저 결혼하고 처음인 생신이시고 하니까 제가 직접 차려드릴까 해서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음식은 다 할 건데요. 장까지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요. 장은 형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사 문제는 정말 동서가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싫어서 그런 건가 보다. 그래도 결혼하고 첫 생신이라고 챙기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에 저도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탕수육, 깐풍기, 오향장육, 양장피, 난자완스, 짬뽕, 볶음밥. 동서는 이렇게 중국 요리 이름을 잔뜩 보내더니 자기가 중국 요리에 자신이 있다면서 그 재료는 저보고 알아서 장을 봐와달라고 하더군요. 저 정도 메뉴면 그냥 시켜 먹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오려고 했지만 참자 하는 마음으로 답을 보냈습니다. 동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사면 될까? 내가 먹어는 봤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하는지는 정확히 몰라서 메뉴 리스트 말고 재료 리스트를 알려주면 장을 봐놓을게. 그러나 제 연락은 씹혔고 어머님 생신 당일까지 동서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이 바쁜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뒤져서 저 음식들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장을 봐서는 연차까지 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생신 당일에도 동서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많은 요리를 하려면 그래도 점심때쯤엔 와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오가 지나도 동서는 오지 않았고 저는 할 수 없이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동서가 요리를 할 때 재료 손질할 시간이라도 줄여줄 요량이었죠. 그런데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고 4시가 지나도 동서는 오지도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얘야, 아무래도 네 동서가 급한 환자라도 생겼나 보구나. 어쩌겠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재료 다 버릴 수도 없으니 네가 좀 해봐라. 네 시어머니 생일날 굶길 생각이냐? 시아버지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우선 저에게 음식을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요리들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만들게 되다 보니 당황도 됐고 짜증도 났고 그렇다 보니 음식이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고 음식은 차려졌지만
상차림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표정은 엉망이었고 저희 남편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드디어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뒤로는 중국집 배달원을 대동하고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늦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정말 요 며칠 난리도 아니었어요. 급한 환자들은 계속 몰려오지. 선생님들은 저만 찾지. 저 정말 일주일 동안 10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지금도 진짜 못 올 거였는데 오늘은 우리 소중한 시어머님 생신이다. 오늘도 못 가게 하면 병원 그만둔다고 협박했더니 가보라고 해서 겨우 나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이건 약속했던 메뉴들이에요. 제가 직접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 있죠. 그래도 제가 맛있는 가게에서 주문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걸로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런데 상위에 있는 이 쓰레기들은 뭐예요? 와, 사람이 기가 막히면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게 맞더라고요. 뭐 이런 개 같은 상황이 있지? 했습니다. 어머, 형님, 세상에 이걸 그래서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세상에 센스도 없으셔라. 저랑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지. 이걸 왜 직접 사와서 쓰레기를 만드세요? 요즘같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다 돈인 세상이에요. 재료 아까워라. 그래도 참 다행이죠? 제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와서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어머님 생신에 다 굶으실 뻔했잖아요. 어떻게 봐도 저를 엿먹이려고 하는 게 딱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식사를 끝내고 난 후에 시어머니는 작은애, 너는 어쩜 이렇게 착하고 사람이 됐니? 그렇게 바쁜 중에도 와주고 정말 너무 고맙다. 며칠을 못 잤으면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쉬어라. 운전할 수 있겠어? 시아버지 보고 데려다 주라고 할까? 아니면 지금 안방 들어가서 좀 자고 갈래? 시어머니는 밥만 열심히 먹은 동서가 뭐가 안쓰러운지 걱정이 한가득이셨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어떻게 그래요? 뒷정리할 것도 이렇게 많고요. 너는 애가 별 걱정을 다 한다. 너 아니면 정리할 사람이 없을까봐 그래? 저 큰애야, 얼른 좀 치워라. 앞에 치울 게 있으니까 작은 애가 마음이 쓰이나 보다. 얼른 작은 애 마음 편하게 쉬게 후딱후딱 치워. 그러나 하루 종일 시달린 데다 약도 잔뜩 오른 저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요? 그럼 누가 치워? 생일인 내가 치우랴? 아니면 네 시애비가 치우랴? 장 보는 것도 제가 했고 음식도 제가 했으니 치우는 건 동서가 해야죠. 에휴, 넌 그게 문제야. 오래만 하면 뭐하니? 결과물을 봐라. 네가 장 보고 요리한 거 결국 우리가 먹었니? 결국 작은 애가 사온 거 먹었잖아. 그럼 네가 무슨 도움이 된 거야? 결국 아무 일도 안 한 거잖아. 그러니 음식은 작은 애가 준비한 거고 뒷정리는 네가 해야 맞는 거지.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그게 아니라도 너는 작은 애 손이 설거지나 하라고 있는 손 같으냐? 사람 구하는 일에 쓰라는 귀한 손이다. 너랑 같은 손이 아니라고. 어디 함부로 설거지를 시키려고 해. 안 그래도 내가 작은 애가 음식할 거라는 소리 듣고는 어이가 없었다. 너는 작은 애가 그런 소리를 해도 말렸어야지. 풀이라도 쓰다가 칼이라도 쓰다가 저 손 다치기라도 하면 너 작은 애 환자들한테 무슨 미안한 짓이니? 좀 생각을 하고 살아라.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그 상황에서도 뒤로 빠져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이나 은근히 시어머니 말에 동조하는 표정인 시아버지도 화가 났지만 당연한 소리라는 듯 피식 웃고 있는 동서는 정말 얄밉기 그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동서가 지금 의사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며느리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서나 저나 똑같은 입장인데 왜 저는 부엌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동서는 식탁에만 앉아서 공주 대접을 받는데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둘 다 똑같은 며느리예요, 어머니. 그러자 동서는 더 얄밉게 말을 받더군요. 어머,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떻게 저희들이 똑같은 며느리예요? 저는 명문대 나온 며느리고 형님은 전문대 나온 며느리잖아요. 저는 전문직 의사 며느리고 형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서 푼돈 받고 일하는 회사원이고요. 며느리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달라요. 형님이랑 저랑 똑같다고 하시면 그동안 제가 한 노력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좀 조심해 주세요. 그러게 말이다. 평생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사람하고 너랑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라니? 억울하면 너도 지금이라도 다시 명문대 가. 가서 전문직까지는 안 되더라도 월급 많이 주는 직업 가지던가. 그러지 못할 거면 입 다물고 시키는 일이나 해. 솔직히 네가 결혼 잘해서 의사랑 가족식이나 된 거지. 아니면 네 주제에 의사랑 겸상이랑 하겠니? 에휴, 영광인 줄 알고 감사해야지. 이 머리는 장식이야?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몇 번이나 쥐어 박으시더군요. 저는 너무나 분해서 그러니까 그 잘난 의사 대접 병원에서나 받으면 되지 왜 저한테 받으려고 하냐고요? 제가 동서 환자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벌개진 얼굴로 제 등짝을 세게 때리셨습니다. 너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냐? 어디 시애미 생일에 와서 큰 소리를 대고 대들어? 못 배운 걸 이렇게 티를 내. 그만 떠들고 얼른 설거지나 해. 깨끗한 네 대가리처럼 그릇도 좀 깨끗하게 만들어라. 황당해하는 저에게 동서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들은 듯 깔깔 웃으며 어머님 너무 재밌으세요. 그럼 어머님이 형님 머리 때리실 때 청량한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그건 형님 머리가 비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님은 작은 애 배운 게 많아서 그런지 유머도 나랑 통하는구나 라면서 같이 웃으시더군요. 결국 저는 폭발해서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고 그날 설거지는 속 터지게도 남편이 남아서 다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고 앞으로 시댁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은 정말 시댁의 발걸음을 딱 끊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혼자서 시댁에 다녔고 시동생이 왔다는 소식에도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다시 배를 타러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3주 후 다시 시댁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얄미운 동서였지만 옆에서 챙겨줄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임신을 했는데 계속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다시 시댁에 왕래하고 동서를 챙기는 대신 앞으로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댁과 제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신랑은 그저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몇 달 만에 만난 시어머니는 아주 잠깐 말을 조심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혼잣말처럼 결혼도 늦게 한 나이도 어린 동서는 벌써 애를 가졌는데
나이도 많고 결혼도 먼저 했으면서 애는 못 가지면서 그저 윗사람 대접이나 받으려 하고. 에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중얼거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다시 가슴이 탁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게요. 결혼도 먼저 하고 나이도 많은 저는 왜 애가 안 생길까요?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시댁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이제는 참지 않기로 한 저는 그대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디 의사인 동서가 좀 알려주지 그래? 스트레스가 임신에 그렇게 안 좋다며? 나도 남편도 몸에 이상은 없다는데 그럼 애가 안 생기는 게 스트레스 때문이려나? 응? 어떻게 생각해? 시어머니는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제가 못마땅한 듯 보였지만 인상만 쓰고 고개를 돌려버리시더군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동서가 임신한 지 16주가 되고 잔뜩 흥분한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고 아들이란다 아들. 아니 작은 애는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어쩜 이렇게 이쁜지만 골라서 하니? 남편이라고 옆에 며칠이나 있었다고 뚝딱 아기를 만들더니 그것도 아들이라니. 내가 큰 며느리 복은 없더니 작은 며느리 복으로 몰빵하려고 했나 보다. 신나서 떠는 시어머니를 보며 정말 징글징글하다 싶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구분 없이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애야, 작은애가 수박이 먹고 싶단다. 남편 없이 무거운 몸으로 혼자 있는 것도 안쓰러운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면 얼마나 서럽겠니. 얼른 사다 줘라. 아니 어머니, 지금 계절에 무슨 수박이에요. 수박은 될 걸 말씀하셔야죠. 너는 애를 못 가져봐서 몰라도 그렇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 네가 마음보를 그렇게 쓰니까 애가 안 들어서지. 또 어떤 날은 새우가 100마리쯤은 든 박스를 집으로 보내놓고는 작은 애가 네가 만든 튀김이 먹고 싶다는구나. 다행이지 뭐니. 이렇게라도 네가 쓸모 있어서 얼른 튀겨서 따끈할 때 가져다 줘라. 하기도 하셨죠. 생각 같아서는 수박이고 튀김이고 다 바닥에 내팽개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임신한 사람, 내 조카를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이니 어쩌겠습니까? 다 덕을 쌓는 일이다. 다 나한테 좋은 일로 돌아올 거다. 그렇게 도 닦는 마음으로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호의가 계속될수록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뻔뻔해지더라고요. 어머 형님, 이거 국산 아니죠? 형님, 지금 제가 형님보다 먼저 임신했다고 심술 부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싸구려를 먹으라고 가져오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제가 먹을 거 아니에요. 다 이 집 첫 손주가 먹을 거라고요. 또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동서집으로 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애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쓰러져 있단다. 당장 튀어와라. 내가 거길 왜?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이 낳을 때까지만 참자 하는 마음으로 반차를 내고 동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동선의 집에 도착해보니 동선은 힘이 들다며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작은 애가 힘들어해서 큰일이다. 이제 막달인데 아기 낳으려면 뭐라도 먹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게 통 먹지를 못하네. 넌 나가서 장부터 봐와라. 우선 마장동에 가서 한우 툭불 제일 좋은 걸로 잘 보고 부위별로 사오고 노량진으로 가서 화로로 회칠만큼 팔딱팔딱한 거 그 중에서 크고 상처 없는 걸로 사와서 탕으로 끓여주고 그래 산낙지도 있으면 한 3kg만 사와라. 그것도 볶아 먹이면 좀 먹겠지.
그리고 상어 지느러미는 어디서 사야 하나? 송이버섯은 지금 철이 아닌가? 그래도 남대문 쪽 나가보면 아직 남은 거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서 한번 쫙 둘러봐라. 옛날 임금님도 저렇게는 다양한 고급 재료를 한 번에 상에 올리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의사 며느리가 귀하긴 귀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사려면 현금은 가져갔다가 모자라면 곤란하니까 카드로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세상 희한한 소리를 들었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카드? 넌 네 동서한테 먹일 게 아까워서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나한테 돈을 내라는 거니? 넌 도대체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럴 때 돈 얘기까지 해? 네가 이러니까 하늘에서도 복을 안 주시고 애가 안 생기지. 사람이 마음을 크게 써야 삼신 할머니도 감동해서 아기를 점지해 주시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겠니? 너는 맏며느리가 돼서 시집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아기도 안 생기고 소박 맞을 뻔한 거. 복덩어리 작은 애가 먼저 임신을, 그것도 아들을 임신했으니 내가 참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기서 돈 이야기를 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거 좋게도 100만 원은 넘어요. 100만 원? 200만 원도 넘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걸 왜 제가 사요? 동서가 임신해서 좋으신 어머님이 내셔야죠. 거기다 복이요? 소박이요? 지금 제가 복이 없어서 마음을 곱게 안 써서 애가 안 생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애가 생기고 안 생기는 건 제 탓이 아니라고요. 거기다 소박이요? 자꾸 이런 식이시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쫓겨나요. 다시 한번 제 인내심을 바닥내신 어머님 때문에 결국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에 동서가 깨기라도 할까봐 놀라셨는지 손을 들어 제 입을 억지로 막으시더니 입을 잡아서 비틀어 버리더군요. 이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어디서 큰 소리야? 귀한 애가 귀한 자손을 포태해서 품고 있는 집에서 이런 상스러운 년을 봤나? 어디서 큰 소리야 어디서? 도대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뭘 하나 시켜도 고분고분한 게 없어. 주둥이만 나불거려 주둥이만. 결국 저는 어머님을 밀치고 동서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건 저뿐이었을까요? 다시 회사로 복귀한 제 핸드폰 문자 알림이 마구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장동에서 50만 원, 노량진 시장에서 50만 원,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서 100만 원. 제가 화를 내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마음 약한 남편은 또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저희 카드로 장을 봐서 동선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당장 동선회로 달려갔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재료들을 보고 한바탕 하려는데 신랑이 저를 끌고 나오더니 손이 발이 되게 빌더군요. 제발 여보야, 이제 막달이야. 재수씨도 자기 남편도 없이 혼자 배불러 오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제 언제 아이가 나올지도 모른다는데 마음이겠어. 내가 봐도 이렇게 안쓰러운데 어머니 마음은 또 오죽하시겠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넓게 가지자. 응? 어차피 재수씨 아기 나오면 출산 선물은 해야 했잖아. 그거 오늘 미리 했다고 생각하자. 응? 여보야 제발. 여보야 이왕 사온 거 좋은 마음으로. 응? 어쩌겠습니까. 제가 고른 것이 이렇게 착하기만 한 남편인 것을요. 저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그저 빌기만 하는 남편을 보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출산 선물 미리 했다고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사온 비싼 재료들 동서 입에만 넣어주기 아까우니 저도 같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남편을 따라 동선회로 들어갔습니다.
시몬은 불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다가 그래도 남편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저를 보더니 조금은 풀린 듯 쳐다보셨습니다. 정말 네 심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여튼 큰 며느리라는 게 저렇게 속이 좁으니. 뭐 됐고 얼른 음식이나 만들어라. 비싼 재료니 아무리 솜씨가 개판인 네가 해도 먹을 만은 하게 되겠지. 저요? 제가 왜 만들어요? 저 음식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또 저한테 시키세요? 저는 못해요. 어머님이 하세요. 네가 그렇게 아내 버릇하니까 음식이 안 느는 거 아니야. 넌 그렇게 평생 요리 못할 거야? 그럼 여기서 누가 하냐? 다 늙어서 서 있기도 힘든 내가 하랴? 아니면 부엌에라고는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네 남편이 하랴? 아님 네 시애비라도 전화해서 불러봐. 다 늙어서 요리 한번 배워보라고 해. 에휴, 음식 하기 싫으면 놔둬라. 네 남편이 기껏 사온 재료들 다 썩혀버리면 되는 거지. 정말 무대뽀에는 답이 없더군요. 어이가 없고 화는 나는데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에는 대꾸할 말을 못 찾을 정도로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정말 그 재료를 쏟아버리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돈이 아까워진 저는 할 수 없이 부엌에 섰습니다. 그리고 미운 동서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속 터지지만 착한 신랑과 제 몸보신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그래도 정성 들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만 낳고 보자. 출산만 해봐라. 다시 한번 이를 박박 깔면서 말이죠. 제가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재료가 좋아서 그런지 꽤 맛있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그래도 기분이 좀 풀리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잠이 깬 동서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숟가락을 한 개 들고 차려진 음식을 한 숟갈씩 먹어보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고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놀란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음식들을 먹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매번 너무하시네요. 제가 먼저 임신한 게 그렇게 속이 상하세요? 그래도 음식에 이러시면 안 되시죠. 이게 다 형님 조카가 뱃속에서 먹는 음식인데요. 저런 음식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라고 자꾸 이러세요. 저는 벙쪄서 쳐다보는데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등짝으로 날아오더군요. 인연이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사고를 쳐. 내 귀한 며느리, 내 귀한 손자가 먹을 음식에 뭔 짓을 한 거냐. 아이고, 인연이, 이 썩을 년이, 이 나쁜 년이 뭔 짓을 한 거야.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제 등짝을 때리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떼어내는 순간 저는 동서의 얼굴을 봐버렸습니다. 고소하다는 듯, 재밌다는 듯, 즐겁다는 듯 아주 사악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동서의 얼굴을요. 뭐야? 동서, 지금 이게 재밌어? 지금 웃어? 동서 미쳤어? 제가 화가 나서 동서에게 따지려고 하는 순간 남편에게 잡혀있던 시어머니는 무슨 힘이 솟았는지 남편을 한 번에 뿌리치고는 저에게 달려와서 제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 천하의 벼락 맞으려니 어디서 눈을 풀하려? 시어머니가 가끔 제 등짝을 때리거나 머리를 쥐어박는 경우는 있었지만 따귀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등짝을 때리거나 머리를 쥐어박힐 때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었지만 그래도 시골뿐이니 옛날뿐이니 어느 정도 무식하게 구는 거겠지 하면서 억지로 참을 수 있었는데 따귀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시어머니 대신 저를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다가 동서가 놀라서 애라도 조산하면 그 원망은 어떻게 들을 거냐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참아달라며 눈물로 애원하는 남편을 보며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인내심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참을성이 있었구나.
스스로에게 감탄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후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날 일을 사과하시겠다면서 저희 집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라. 결혼하고 난생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저도 조금은 마음이 풀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풀린 기분으로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쨌거나 어른이 반성한다고 하는데 저도 조금은 마음을 열어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날은 나도 좀 흥분했다. 아무리 네가 잘못했고 내가 화가 났다고 해도 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좀 심했다. 끝까지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시어머니셨고 미안하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소리 자체가 처음이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연이어 나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은 언제 그만두니? 제가 일을 그만두다니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머님 눈이 커져서 그러시는 겁니다. 일을 안 그만둬? 그럼 네 동서 산후조리는 누가 해주니? 우리 손자는 누가 키우고? 너는 설마 명문대 나오고 의사인 작은 애가 일 그만두고 들어앉아서 애 키울 거라는 황당한 생각을 한 건 아니지? 내가 이러니 네 머리 비었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장 길바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명문대 나온 의사가 일을 그만두고 애를 봐야 하는지, 전문대 나와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하는 네가 그만두고 애를 봐야 하는지.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죠. 거기서 명문대가 왜 나오고 전문대가 왜 나와요? 엄마가 명문대 나왔다고 큰엄마가 아기 키워준다는 이야기 전 듣도 보도 못했네요. 결국 시어머님은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과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동서가 낳은 아이 육아를 저한테 시켜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할까봐 억지로 사과하는 척 저를 보러 온 것이었죠. 이번에는 남편도 잔뜩 화가 나서 제가 다시는 시어머님이나 동서나 안 보겠다고 하는 것을 수긍했습니다. 물론 동서가 출산한 병원도 가지 않겠다는 것도요. 자기도 이번에는 화가 많이 났으니 동서가 아기를 낳으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는 가겠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결국 동서의 출산날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연약한 동서는 차마 진통 따위 경험하게 할 수 없다는 시어머니가 금쪽 같은 첫 손자의 사주를 좋게 하기 위해 받아온 날에 맞춰서 제왕절개로 아들을 출산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한 대로 병원에도 가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저는 동서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동서에게 줄 선물을 제 가슴에 꼭 껴안고 말이죠. 그래, 네가 드디어 대가리가 좀 돌아가니? 어떠냐? 생각을 해보니 이제 네가 잘못한 걸 좀 알겠지? 아이고, 봐라. 이렇게 이쁜 우리 손자. 내 아들 똑 닮은 이 오똑한 코에 부리부리한 눈. 어쩜 이렇게 우리 둘째 낳았을 때랑 똑같이 붕어빵이다, 붕어빵. 아이고, 큰애 너는 복도 많다. 팔자가 세서 수태도 안 되는 것이. 그래도 운이 좋아서 작은애 덕분에 애는 키워볼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평생 작은애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떠받들고 살아라. 알겠니?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신이 나서 동서가 낳은 애를 물고 빨고 하면서 그저 시동생과 똑 닮아서 너무 잘생겼다. 크면 아빠 닮아 미남이 되겠다. 너는 머리는 엄마 닮고 얼굴은 아빠 닮아라 하면서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배에서 내렸니? 봐라, 네 아들이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널 꼭 닮았니?
이래서 붕어빵 하나 보다. 아이고, 아빠 왔다고 뻥긋뻥긋 웃는 거 봐라. 벌써 아빠 알아보는 걸 보니 엄마 닮아서 똑똑한가 보다. 얼른 와서 좀 네 아들 안아봐, 얼른. 동서도 세상 연약한 척을 하며 배시시 웃으며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시동생을 쳐다봤죠. 여보야,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 자기도 없는데 먹을 것도 못 먹고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나 진짜 서럽고 힘들고 여보야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그러나 시동생은 그저 굳은 표정으로 동서와 아기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그러더니 천천히 동서에게 다가와서 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얘 누구애야? 순간 병실안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오랜만에 육지에 내리니까 그거 하니? 그거 땅멀미? 그래서 정신이 없어? 네 마누라가 낳은 애야. 누구 애긴 누구 애야? 네 애지? 작은 애야. 미안하다. 얘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나? 왜 이러냐?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폭탄 발언에 동서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며 시동생을 나무랐지만 시동생의 말은 계속되었죠. 다 알고 하는 말이니까 솔직하게 말해. 누구 애야? 놀라서 그대로 굳어있던 동서는 그래도 마지막 힘을 짜내는 듯 하더군요. 누구 애냐니? 당연히 당신 애지.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당신 왜 그래? 어머니,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나 이미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다음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정말 힘겨운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정자증이라는데 얘가 어떻게 내 애일 수가 있어? 시동생의 말에 동서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얘가 자꾸 왜 이래? 무정자증이라니? 무정자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무정자증이야? 그게 말이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상황은 그랬습니다. 동서의 출산이 가까워오자 특별 휴가를 받은 시동생은 기항지에 내렸다가 평소 불편했던 일을 확인하러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자신의 고환 한쪽에 문제가 있어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무정자증이라는 진단까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이 남편과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가 가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동서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부탁을 받고 동서에 대해서 알아보던 저는 전혀 엉뚱한 사실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동서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요. 동서는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던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명문대는커녕 대학교 자체를 가지 않은 이른바 고졸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직업도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근무라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평생 직업이란 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모태 백수였습니다. 우연히 시동생을 만나 한눈에 반했던 동서는 어떻게든 시동생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떠들어댔고 그 거짓말이 점점 커져서 자신을 부잣집에서 자란 고명딸에 명문대를 졸업한 의사로 둔갑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면서 믿을 수 없다고 잘못한 것이라고 현실을 부정하셨고 결국 저는 제가 꼭 끌어안고 있던 모든 자료를 시어머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다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동서는 시동생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그리고 아기, 나도 몰랐어. 난 당연히 당신 애인 줄 알았지. 딱 한 번, 딱 한 번 실수였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의심을 했겠어.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딱 한 번 실수? 진짜야? 난 동서하고 손님 사이에서 생긴 아기인가 했는데 따로 원나잇 했던 남자가 있나 봐. 아, 맞다. 어머님, 동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드렸던 용돈이요. 그거 밤에 술집 나가서 아르바이트 한 걸로 드린 거예요. 술집이 정말 돈을 많이 주긴 하나 봐요. 의사만큼 벌고. 그 이야기까지 들은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들은 의사를 부르며 난리를 쳤고 곧 달려온 의사들과 함께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는 볼 일 없게 된 동서를 뒤로하고 병실을 나서려는데 동서가 울면서 매달리더군요. 형님, 저는 정말 그 일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 일을 너무 사랑해서 그 일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형님은 이해하시죠? 같은 여자잖아요.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잡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제발 어머니랑 그이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동안 저한테 한 행동이나 말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지 어떻게 저한테 부탁이란 걸 할 생각을 하는지 말이에요. 괜히 헛고생하느라 힘 빼지 말고 이럴 시간에 애아빠나 찾아봐. 아, 하룻밤 실수면 애아빠 연락처도 모르려나? 어쩌나? 그럼 천상 얘는 혼자 키워야 되겠네? 그리고 나한테 부탁. 어떻게 그런 걸 할 생각을 해? 아니면 동서는 머리가 텅텅 비어서 생각이란 걸 못하니? 잘 알아둬. 이런 걸 권선징악,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야. 알았냐? 이 걸레로 쓰기도 아까운 버러지 같은 년아.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재활용도 못 시키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줄 테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그 순간 악을 쓰며 저에게 달려드는 동서의 뺨까지 때리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물론 그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잘못했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사과했지만 어떻게든 다시는 볼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과의 이혼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그때쯤 저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도 시댁과는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요. 그래도 저에게 온 아기가 아들인 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아들, 그것도 장손이 곧 태어난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결코 그 장손을 볼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속상한 일이 많았으니 이것이 거기에 딱 맞는 복수가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